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이송과 발사 일정이 발사대가 있는 전남 고흥 지역의 강한 비바람 때문에 연기됐습니다. 누리호 기립과 연료 주입 등의 작업을 해야 하는 발사대 기술진의 안전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지난 4월에 조사한 코로나19 자연 감염으로 인한 항체 양성률이 연초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4월 자연 감염 항체 양성률은 36.1%로 1월보다 60배 증가했고 같은 기간 코로나19 누적 발생률보다 높아서 미진단 감염자도 많았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 해제를 두고 유행이 증폭할 수 있다는 우려와 사회 경제적 비용을 덜기 위해 의무를 없애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문가들과 관계부처 입장을 종합해 오는 금요일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입니다. 지난해 등교 수업이 많이 늘었지만 코로나19로 나타난 학력 저하는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한 교실에 교사 2명을 배치하는 협력 수업을 확대하는 등 교육 결손 해소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겨울부터 가뭄이 계속 이어지면서 심각한 타격을 받는 농업 주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달 강수량은 평년의 6%에 불과했는데 강물이 바닥을 드러내고 마르면서 조업은 중단되고 모내기도 못하는 상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자연 감염으로 인한 항체 양성률이 지난 4월에 연초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참가자 1,612명을 조사한 결과 코로나19 자연 감염으로 인한 항체 양성률이 36.1%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1월 자연 감염 항체 양성률인 0.6%보다 60배 증가한 것으로 오미크론 대유행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4월의 자연 감염 항체 양성률 36.1%는 같은 기간 10세 이상 국민의 코로나19 누적 발생률인 29.5%보다 6.6%포인트 높아서 미진단 감염자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자연 감염의 백신 접종까지 포함한 코로나19 항체 양성률은 94.9%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를 해제할지 오는 금요일에 결정됩니다. 해제 때 유행 증폭 우려와 충분히 감당 가능할 수 있다는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정부는 전문가들과 관계부처 입장을 종합해서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입니다. 이양환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는 일주일 격리 의무가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대부분 7일, 최대 8일까지 전파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급으로 하향된 이후에도 격리 의무 해제를 유보한 이유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과학적 근거를 강조하며 4주시 격리 의무를 연장해 왔는데 오는 금요일 해제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이를 앞두고 전문가 TF 등을 통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의견은 엇갈립니다.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경제 관련 부처나 일부 전문가는 유행 상황이 안정적인 데다 격리로 인한 사회 경제적 비용을 이유로 의무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엔데믹으로 가고 있는 도중이라는 점을 감안하면은 원고로 바뀐다고 그래도 현재 유행 규모 자체가 큰 영향을 받는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격리 의무 해제는 지금으로서는 적당한 시기라고 봅니다. 방역 전문가 대부분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입니다. 현재 유행 규모만 보면 격리 의무 해제를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아프면 쉴 수 있도록 병가 부여 등 제도적 뒷받침 없이는 숨은 환자를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격리 의무를 일주일에서 5일로 짧게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도 전파 가능 기간이란 과학적 근거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면 해제했을 경우에 유행 폭을 키울 거라는 연구 결과들은 여러 개가 나와 있고요. 근데는 아파도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러다 잘못했다가는 그런 취약한 계층에서의 그런 중증 환자나 이런 부분들이 큰 문제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정부는 아프면 쉴 수 있는 제도 등 보완적 조치도 고려하고 있다며 전문가와 관련 부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격리 의무 해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코로나19 2년차였던 지난해 등교 수업은 많이 늘었지만 학생들의 학력 저하는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는 한 수업에 교사 2명을 배치하는 협력 수업을 확대하는 등 교육 결손 해소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신현준 기자입니다. 교육부가 지난해 9월 중3과 고2 학생의 국어와 수학, 영어 과목의 학업성 취도 평가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고2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국어 7.1%, 수학 14.2%, 영어 9.8%로 2020년보다 소폭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최고 2배 넘게 늘었습니다. 중3도 수학을 뺀 국어와 영어에서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코로나 이전보다 크게 높았습니다. 보통학력 이상 학생은 2020년과 비슷했지만 2019년보다는 줄었습니다. 고2 국어 과목의 보통학력 이상 학생 비율은 64.3%로 2년 연속 떨어지면서 학업성 취도 평가가 일부만 보는 방식으로 바뀐 지난 2017년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코로나19로 원격 수업 1년차였던 2020년 학력 저하가 뚜렷하게 나타났는데 그 격차가 회복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교육 결손 회복을 위한 종합 방안을 작년 9월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올 한 해 충실히 좀 이행을 해보고요.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이런 것들을 더 보완해 나가도록. 정부는 이에 따라 한 교실에 2명의 교사를 배치하는 협력 수업 학교를 현재 3,000곳에서 2025년 6,000곳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대학생 개인 교습을 통한 맞춤형 학습 보충과 방과 후 학교 수강권 지원도 확대합니다. 또 올해부터 컴퓨터 기반 학업성 취도 평가를 도입하고 2025년엔 인공지능 기반 학력 진단 시스템을 구축해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YTN 신현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유동인구 감소로 타격을 받은 노점상들이 영업 합법화와 함께 생계를 지원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입법 청원안이 국회 상임위에 가 있는 데다 일부 진보 정당도 호응하고 있지만 합법화까지는 첩첩산중입니다. 보도 임성재 기자입니다. 30년 가까이 거리에서 의류를 팔며 산전수전 다 겪은 최종훈 씨에게도 최근 2년은 처음 경험하는 위기였습니다. 코로나19로 유동인구와 관광객이 급감하며 매출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정말 전부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자리를 떠나서 지금 생계를 위해 가지고 다른 일을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지금 너무 외국인들이 안 오기 때문에. 50만 원짜리 정부 지원금이 있긴 하지만 언감생심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지자체로부터 도로 조명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불안정한 소득이나 신분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사업자 등록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건 전혀 받지 못한 것 같아요. 저는 일주일에 2번 나오는 적이라 사업자 등록증까지는 지금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실제로 최근 한 설문조사 결과 거의 모든 노점상이 코로나19로 월 평균 소득이 줄어들었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정부가 주는 노점상 지원금 50만 원을 신청했다고 답한 비율은 4명 중 1명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이중고를 견디다 못한 노점상들이 정치권에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전국의 노점상 2천여 명이 국회 앞에 모여서 이른바 노점상 생계보호 특별법을 제정해달라고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일방적인 노점 관리 대책과 과다한 과태료 부과를 중단하고 통행권 확보, 위생 관리에 대한 노점상 자율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노점 관련 갈등 해결을 위한 이른바 노점상 생계대책협의회를 중앙정부와 지자체에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노점상들도 벌금 아닌 세금 내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 떳떳하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정치인들이나 국회의원들은 선거 때만 되면 노점상들을 찾아와서 서민 코스프레를 하면서 앞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 입법청원이 지난 1월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며 국회 산자위에 회부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노점상 합법화까진 갈 길이 멉니다. 노점상은 사업자 등록이 안 된 탓에 각종 세법에서 과세 사각지대에 있는 데다 음식 노점은 대부분 식품위생법 기준도 충족하지 못하는 등 첩첩산중입니다. 특히 비싼 임대료를 부담하는 상인들의 반발이나 현금 결제로 인한 탈세 논란 등을 극복하는 일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사회와 좀 공존하는 방식으로 무조건적인 단속이 아니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어떻게 하면 좀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하고요.
길거리 문화의 하나 또는 불법 영업 탈세의 온상이란 이중인식 사이에서 표류해온 노점상 합법화 문제가 이번엔 해결의 물꼬가 트일지 주목됩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해외에서 확산하고 있는 원숭이 두창의 국내 발생에 대비해 다음 달 치료제 도입이 추진됩니다. 질병관리청은 원숭이 두창 치료제로 유일하게 허가받은 항바이러스제 테코비리마트 500명분을 다음 달 도입하기 위해 세부 절차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500명분은 초기 환자 발생에 대응할 수 있는 최소 물량으로 이후 유행 상황에 따라 추가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원숭이 두창 확진자는 감염력이 사라질 때까지 국립중앙의료원에 입원해 격리 치료받게 됩니다. 접촉자는 노출 수준에 따라 3단계로 나눠 고위험군만 21일 동안 자가 격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확진자 증상 발현 3주 이내 성적으로 접촉한 사람이나 동거인 등 밀접 접촉자는 고위험군으로 분류됩니다. 질병관리청은 최근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댕기열이 유행하고 있다며 해외여행할 때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댕기열 환자는 코로나19 유행으로 해외 교류가 줄었던 지난해에는 3명만 발생했지만 올해는 지난 10일까지 이미 4명이 발생했습니다. 최근 5년간 댕기열 환자의 감염 추정 국가는 필리핀이 가장 많았고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순이었습니다. 댕기열은 댕기 바이러스에 감염된 숨모기에 물려서 감염돼 3일에서 14일 잠복기 후 발열, 두통, 오한, 근육통 등 증상이 나타나고 현재 예방 백신과 치료제가 없습니다. 질병청은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으면 여행 전 감염병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모기 기피 용품과 상비약을 준비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누리호 발사 일자가 연기된 건 발사하기에 더 좋은 날씨를 택했기 때문인데요. 네, 현재까지 누리호의 기술적인 문제도 보고되지 않아 성공 가능성이 커졌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 이성규 기자입니다. 애초 15일에서 16일로 발사가 하루 연기된 누리호. 발사 일정 연기의 핵심은 강한 바람 등 날씨입니다. 강한 바람으로 누리호를 이송하고 기립할 때 안정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발사 일정은 늦춰졌지만 누리호 자체에 기술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저희가 하루를 연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발사체 기체에 기술적인 문제가 있거나 우주센터에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나 하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다만 D-1 때 이송할 때의 기상이 문제가 될 거로 예상이 돼서 연기를 했습니다. 오히려 외부 변수를 최대한 배제함으로써 성공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입니다. 지난해 10월 1차 발사에서 위성보사체 궤도 안착에는 실패했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이상이 없었다는 점도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발사체 연구진이 가장 우려했던 1단에 75톤급 엔진 4개를 묶어 하나처럼 이용하는 클러스터링도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3단 조기 종료의 원인인 산화제 탱크 누설 문제는 설계 변경과 보완, 지상 테스트를 거쳐 해결했습니다. 저희가 몇 점 몇이라고 콕 집어서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지난번에 많은 부분들이 정상적으로 동작한 바가 있었고 문제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이번에 보완을 했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지난번보다 조금 더 성공 확률이 높아지지 않았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누리호는 발사 당일 오전 기상과 우주 환경 등을 분석한 뒤 오후에 발사관리위원회를 열어 최종 발사 시각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고흥 나루우주센터에서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이번 누리호 2차 발사 일정은 딱 하루가 연기됐습니다. 발사 예비일을 오는 23일까지 잡아두긴 했지만 다음 주에 장마가 시작될 가능성까지 고려한 결정이라는 분석입니다. 보도에 나연호 기자입니다. 3단 엔진 연소가 예상보다 빨리 끝나며 실패로 돌아간 누리호 1차 발사. 2차 발사 성공을 위해 발사체 일부를 해체하고 개선해 재조립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 때문에 2차 발사는 애초 5월에서 6월로 늦춰졌습니다. 약 1개월 정도의 추가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발사 시기를 당초 예정되어 있던 22년 5월에서 22년 6월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누리호 2차 발사 하루를 앞두고 이번에는 날씨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발사 예비일로 잡은 날은 오는 16일부터 23일까지 8일이나 됩니다.
그러나 이번 주말 이후에는 사실상 발사가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장마 영향권에 들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최근 10년 사이 전남 고흥 지역에서 장마가 가장 빨랐던 건 6월 18일이었습니다. 안전하게 저희는 이제 발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언제가 제일 안전하고 발사하기가 좋은가 해서 이제 장마철에는 이렇게 되면 계속 이제 비가 오고 그렇게 되면 발사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피해서 결국 새롭게 잡힌 발사일인 16일에 누리호를 쏘지 못한다면 예비일 발사보다는 다른 날짜를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럴 경우에는 장마와 이후 태풍 북상 등 기상 변수가 복잡해져 일정 자체가 크게 미뤄질 수 있습니다. 특히 발사체를 조립해놓고 오랜 기간 발사를 기다리면 기체 성능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 가능한 상황이라면 발사하는 게 좋습니다. 다행히 다시 잡힌 이송과 발사 날짜에는 기상 여건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풍과 장마라는 날씨 변수의 등장으로 누리호의 두 번째 도전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딱 하루 일정이 연기되면서 비가 그치고 바람도 잦아드는 시기에 이송과 발사가 이루어지는 만큼 성공에 대한 기대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YTN 나인호입니다. 이번 누리호 2차 발사의 가장 큰 차이점은 실제 위성을 띄운다는 겁니다. 네, 성능 검증 위성과 그 안에 든 4개의 큐브 위성인데요. 누리호의 두 번째 비행 과정을 이승은 기자가 소개합니다. 75톤급 액체 연료 엔진 4기가 묶여서 300톤 엔진에 추력을 내는 누리호. 발사 2분여 만에 고도 59km에 이르러 맨밑 1단이 분리됩니다. 발사 3분 53초 뒤에는 고도 191km에서 위성 보호 덮개인 페어링이 분리됩니다. 발사 4분 34초 뒤에는 고도 258km에서 2단 로켓이 분리되고 3단이 점화됩니다. 발사 14분 57초 만에 목표 고도인 700km에 이른 누리호. 무게 180kg의 소형 위성인 성능 검증 위성이 먼저 분리됩니다. 이어 1.3톤의 위성 모사체가 발사 16분 7초 뒤 같은 고도에서 분리됩니다. 성능 검증 위성에는 발열 전지, 자세를 제어하기 위한 제어 모멘트 자이로, 통신을 위한 S밴드 안테나 등 우리 우주 기술을 검증할 부품들이 실려 있습니다. 성능 검증 위성은 또 우리 대학에서 만든 작은 큐브 위성 4기를 품고 있습니다. 큐브 위성들은 발사 8일 뒤부터 궤도에 사출됩니다. 성능 검증 위성의 자세 안정화를 위해 이틀 간격으로 차례로 튀어나옵니다. 이렇게 위성에서 위성을 사출하는 건 세계 최초로 시도되는 일입니다. 한국형 발사체의 성능을 국내 업체에서 제작한 위성으로 검증하는 것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소형 위성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 국내 기업이 관련 기술을 확보하여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능 검증 위성은 누리호 발사 42분 23초 뒤부터 남극 세종기지와 대전 지상국을 통해 교신을 시도하게 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이송과 발사가 기상 상황으로 애초 예정보다 하루씩 연기됐습니다. 네, 강풍으로 누리호 이송과 기립 과정에서 작업자들 안전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높이 47m, 무게 200톤의 누리호가 발사대 이송용 차량으로 옮겨 실려집니다. 발사체 조립동에서 이송 작업 준비를 마친 누리호. 오는 15일 우주를 향해 힘차게 비상할 예정이었지만 기상 상황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누리호는 발사 전날 조립동에서 나와 발사대로 이동해 수직으로 세워지는 기립 작업을 거칩니다. 이후 탯줄이라는 의미를 가진 엄빌리칼 타워에 고정해 산화제와 연료를 공급받는데 높이 48m 구조물 위에서 작업할 때 강한 비바람이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이유입니다. 오늘 예상됐던 날씨가 이송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송 후 발사대 기립 후 각종 엄브리칼 케이블을 연결하고 점검하는 작업에 발사대에서 작업하는 인원들의 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하에 누리호 이송과 기립 발사 당일까지 기상 상황은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평균 풍속 초속 15m, 순간 최대 풍속 초속 21m를 넘지 않아야 하고 낙뢰도 없어야 하며 고층풍도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해야 합니다. 발사일은 하루 미뤄졌지만
누리호 2차 발사가 성공할 거란 연구진들의 믿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발사를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높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만 발사라는 것은 항상 직전까지 어떤 변수가 발생할 수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해 누리호 1차 발사 이후 약 8개월간 이 순간만을 기다려온 연구진들은 발사 직전까지 한치의 오차도 줄이기 위해 점검에 점검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발사대가 있는 이곳 나루우주센터에는 이렇게 강한 바람이 불고 간간히 빗방울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발사 당일까지는 날씨가 점차 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모두의 염원을 담은 누리호가 힘찬 도약에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이례적인 대가뭄에 토지가 건조해지고 황폐해지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엔 사막화 방지 협약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 육지 면적의 약 40%가 황폐화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도지 황폐화를 막을 방법은 없는 건지 날씨학개론에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KBS 반기성 예보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지금 우리나라도 가뭄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영상부터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올처럼 이렇게 가물어가지고 아직까지 물을 못 심어보기는 처음이에요. 제때에 물을 심지 않으면 수확량도 감소가 되거든요. 3, 4년 전에 한 번 있었고 올해가 더 심한 것 같아요. 지금 거의 살수차가 풍기요, 풍기. 없어요.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 원래는 제 머리 위 높이까지 강물이 가득 차 있던 곳입니다. 하지만 가뭄이 계속되면서 바닥이 환하게 드러났고 얼마나 메말랐는지 거북이 등껍질처럼 이렇게 쩍쩍 갈라져 있습니다. 맨날 집에서 놀고 있어. 지금 한참 강에 있어야 되는데 놀고 있는 거야. 비밖에 없어요. 비 오는 거. 비 웬만큼 와요. 소용없어. 땅이 다 빨아먹어. 네, 정말 이례적인 가뭄으로 농업이 큰 타격을 입고 있는데요. 정말 큰일입니다. 이제 오늘의 주제인 토지 황폐화 현상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들어볼 텐데요. 일단 정의부터 내려주시죠. 이 토지 황폐화라는 것은 먼저 인간이 토지를 갖다 과도하게 좀 착취를 하면서 토지의 효용성이라든가 생물 다양성이라든가 토양의 비옥감 등을 감소시키는 그런 행동의 결과라고 지금 보는데요. 자, 이것으로 인해서 가난과 굶주림이라든가 환경 오염이 좀 발생을 하고요. 가뭄이라든가 홍수, 산불과 같은 재난 그리고 질병에 더 취약하게 됩니다. 이런 토지 황폐 현상은 지구 육지의 45% 이상을 덮고 있는 건조지대에서 더욱 현재 심각한 상황입니다. 네, 방금 전 세계 토지 45% 이상이 황폐화되고 있어서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국제기구 차원에서 이를 저지하기 위한 논의가 또 있었다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구의 토양의 40%에 달하는 그런 토지가 황폐해지면서 인류의 그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지금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네. 세계 GDP의 절반 한 44조 달러에 해당하는 경제적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유엔 사막화 방지 협약은 밝혔는데요. 유엔 사막화 방지 협약은 현지 시각으로 지난 5월 13일에 코트디부아르 아비잔에서 제15차 사막화 방지 협약 당사국 총회를 열고 관련 문제를 논의를 했습니다. 현재 급속한 기후변화와 함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과 같은 분쟁이 발생을 하면서 식량 가격이 급등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토지를 좀 보존을 하고 복원해야 한다는 위기의식에 공감을 하면서 15차 당사국 총회가 개최되었는데요. 196개국의 7천 명에 가까운 대표단이 민간 부분이라든가 시민사회 또 여성, 청년 지도자, 언론 대표들과 함께 토지 경영의 미래에 관한 회의에 참석을 했죠. 자, 토지 황폐화의 원인으로 기후변화, 그중에서도 가뭄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뭄으로 인해서 인명피해까지 발생하고 있다고요? 지금 그 토지 황폐의 가장 심각한 것은 가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기후 변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나타나는 현상 중에서 이제 가뭄이 토지 황폐에 아주 가장 큰 영향을 준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번 15차 당사국총회의 의제 중에 가장 중요하게 채택된 것이 바로 가뭄 복원력이었습니다. 2000년 이후에 가뭄이 29% 증가를 하고 긴급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2050년까지 세계 인구의 4분의 3이 가뭄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유엔 사막화 방지 협약은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자, 가뭄은 자연재해의 15%를 차지하지만 1970년에서 2019년 사이 약 65만 명의 사망자를 불러오면서 인명피해로는 최고를 기록을 했고요. 2022년 현재 거의 1억 6천만 명의 어린이들이 장기적인 가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유엔 사막화 방지 협약은 가뭄으로 인한 피해를 상세하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첫째, 2030년까지 약 7억 명의 사람들이 가뭄으로 인해서 거주지에서 쫓겨날 위험에 처할 것이다. 둘째, 2040년까지 4명 중 1명의 아이들이 극심한 물 부족 지역에 살게 될 것이다. 셋째, 2050년까지 가뭄은 세계 인구의 4분의 3 이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48억에서 57억 명의 사람들이 매년 적어도 한 달 동안 물 부족 지역에 살게 될 것이다. 네 번째, 물 부족이나 농작물 생산성의 저하, 해수면 상승, 인구 과잉과 같은 다른 요인들과 함께 가뭄으로 인해서 2050년까지 최대 2억 1,600만 명의 사람들이 기후난민이 될 것이다. 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것 같은데 또 이번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곡물 수출길이 막히고 또 가뭄까지 겹치면서 식량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시죠. 이런 가뭄으로 인해서 지난 세기 동안에 대규모 가뭄으로 인해서 거의 1,000만 명 이상이 사망을 했거든요. 이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또 수천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을 했고요. 그런데 이런 숫자들은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현재 심각한 가뭄은 아프리카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지난 100년 동안 기록된 300건 이상의 대가뭄 사건 중에서 44%가 아프리카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또 현재 극심한 가뭄으로 인한 아프리카 사헬 지역의 기후재난이 더욱 빈번해지고 강해지고 있고요. 또한 유럽에서도 지난 한 세기 동안 45건의 주요 가뭄 사건이 발생하면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고 278억 달러 이상의 경제적 손실을 입었는데요. 현재도 유럽연합내 국토 면적의 15% 그리고 인구의 17%가 가뭄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지난 세기에 걸쳐 가뭄으로 인한 농작물 흉작과 기타 경제적 손실이 총 1980년 이후에만 2,490억 달러에 달했고요. 또 가뭄의 영향을 심하게 받는 지역에 아시아가 있습니다. 14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2000년부터입니다. 2019년까지 가뭄의 영향을 받았는데요. 극심한 가뭄의 영향은 인도의 국내 총생산을 2에서 5% 정도 감소를 시켰습니다. 또 호주 대가뭄으로 2002년부터 2010년까지 총 농업 생산성이 18% 감소를 했죠. 기후변화는 특히 급속하게 그 인구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저개발 국가에서 가뭄의 위험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향후 수십 년 이내 129개국은 주로 기후변화 때문에 가뭄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유엔 사막화 방지 협약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구온난화가 2100년까지 3도에 이른다면 가뭄 손실은 오늘날보다 5배 이상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15차 당사국총회에서도 여러 세션을 통해서 토양 복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되는 것이죠. 토지 황폐화로 전 세계가 고통받고 있다는 소식을 지금 전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총회에서 이걸 막기 위한 방안도 나왔나요? 그러니까 이제 토지 황폐화를 막기 위한 복원, 그러니까 즉 뭐 농업 방목 관리 또 자연재생 지원 등의 대책을 이용을 하면은 약 50억 헥타르, 그러니까 지구 면적의 35%의 땅이 복구가 이루어지고요. 이렇게 될 경우 2050년까지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에서 식량 수확량은 5에서 10%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빗물이 공급되는 농경지에서 토양 수분 보유 능력은 4%가 증가할 것이며 2015년에서 2050년 토양의 탄소 증가와 배출 감소로 탄소 제고는 17기가톤 순증을 하면서 기후변화를 저지할 수 있게 되고요. 생물 다양성 손실이 11% 정도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생물 다양성의 주연 지역의 보호 대책이라든가 수질 규제라든가 토양 및 탄소 자원의 보존이라든가 중요한 생태계 기능의 제공으로 보강된 보건 대책 등을 더할 경우에는
2050년까지 추가로 400만 제곱킬로미터의 자연지역, 이게 인도 및 파키스탄 그 넓이가 되고요. 더 늘어나고요. 벌목 방지라든가 배수 또는 개조를 통해서 토지 악화를 방지할 수가 있고요. 예상되는 생물 다양성 손실의 약 3분의 1까지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토지가 저장하게 될 탄소량이 추가로 87기가톤으로 늘어나면서 기후변화를 저지할 수 있게 되는데, 저장되는 탄소량은 현재 전 세계 배출량의 7년치 이상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영화 인터스텔라를 보면 지구가 황폐해져서 인류가 더는 살 수 없는 지경이 된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게 지구촌이 힘을 모아야겠습니다. 자, 날씨 학개론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남 해남군이 친환경 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 시티를 조성해 탄소 중립 1번지로 도약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와 함께 해남 읍성의 성곽을 복원한 신청사를 개청하고 새로운 시작을 알렸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관광과 레저 개발 지구로 지정된 축구장 2,800개 면적 해남 솔라시도 정원도시. 풍부한 일사량을 자랑해 국내 최대 규모의 태양광 시설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곳에 탄소 중립 교육시설과 농식품 기후변화 대응센터가 들어섭니다. 대한민국 기후변화와 탄소 중립 1번지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민선 8기에는 ESG 윤리 계획을 통해서 환경적인 것부터 사회적인 것, 그리고 소통하고 또 더욱더 투명한 행정을 통해서 더 자랑스러운 해남군을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해남군은 골프장과 함께 허브정원, 유럽형 휴양시설 등도 조성해 국제관광 레저도시로서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솔라시도 정원도시를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는 스마트 시티로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해남군은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해 새로운 100년을 알리는 신청사를 선보였습니다. 국민 편의를 위해 해남 읍성터에 성곽을 복원한 군민광장과 청사를 연결했습니다. 해남군은 지난 2004년부터 매년 청사 신축 기금을 적립해 총 651억 원의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기금 내 사업을 완료하면서 채무 없는 청사를 완공했습니다. 50년 동안 희로애락을 같이 했던 구청사 시대를 마감하고 앞으로 100년 대계를 보고 청사를 지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청사가 우리 해남의 랜드마크로서 그런 장으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국에서 가장 넓은 농경지를 가진 땅끝 해남이 신청사 시대와 함께 2050 탄소 중립이라는 국가 정책 과제를 선도하는 지역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기름값이 사상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가스와 전기료까지 다음 달 동시 인상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억눌렸던 공공요금마저 오르면 IMF 사태 이후 처음으로 6%대 소비자 물가 시대가 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 김상호 기자입니다. 식당을 운영 중인 정춘근 씨는 코로나 장기화의 직격탄을 맞으면서도 전혀 올리지 않았던 음식값을 최근 1,000원씩 올렸습니다. 올해 들어 음식 재료값은 물론이고 가스와 전기 등 안 오르는 것이 없고 게다가 오른 것이 또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가 멀다고 오르는데 저희들이 인내도 하는 게 한계가 있어서 고객들한테 좀 안내 말씀 붙이고 1,000원 정도 올리는 걸로. 다음 달부터 영업 일반용과 가정에서 쓰는 민수용 가스요금의 원료비 정산 단가가 메가줄당 0.67원 인상됩니다. 올해 5월과 7월, 10월 세 차례 나눠 민수용 원료비 정산 단가를 조정하기로 한 데 따른 것입니다. 앞서 지난 4월 가스요금은 기준 원료비가 평균 1.8% 인상된 바 있어서 4월과 5월에 이어 한 달 쉬고 또 인상되는 건데 10월 인상 시 올해 모두 4차례 인상되는 셈입니다. 전기요금도 오를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만 약 8조 원의 적자로 사상 최악의 적자에 늪에 빠진 한전은 국제유가 급등 등으로 막대한 적자가 발생한 만큼 이번 주 3분기 전기요금 인상안을 정부에 제출할 방침입니다. 전기요금은 기준 연료비와 연료비 조정 요금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 가운데 분기마다 논의되는 연료비 조정 단가가 올해 1분기와 2분기 모두 동결된 상태입니다.
정부는 인상폭의 상한인 킬로와트 시당 3원 인상 등의 방안과 함께 한전의 적자 해소책과 물가 안정 등 2마리 토끼를 잡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기본적으로 공공요금 가격 통제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다음 달 가스와 전기요금의 동시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희의 기본적인 원칙은 그렇습니다. 민생을 지원한다 해가지고 하여튼 원칙적으로 보면 가격을 통제하는 게 제일 나쁜 방법이고 열등한 방법입니다. 저는 전기요금도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올해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억눌렸던 각종 공공요금의 인상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난 1998년 IMF 사태 이후 처음으로 6%대의 소비자 물가 시대가 다가오는 양상이어서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심리적으로 타인의 정신을 지배하는 행위를 이른바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데요. 네, 가스라이팅은 가족이나 연인과 같은 친밀한 관계에서 더 빈번하게 일어나곤 하는데 나를 사랑해서 그런 거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겨선 안 된다고 합니다. 오늘 한길 사람 속은에서는 가스라이팅에 대해서 김지은 범죄심리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가스라이팅 요즘 정말 많이 듣는 용어거든요. 뭐 심리학적 용어라고는 하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뜻인지 또 어떻게 유래됐는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요즘 들어 정말 많이 사용되는 단어죠. 하지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사용하게 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가스라이팅이란 심리적 지배와 조종의 의미를 지닌 용어인데요. 네. 타인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서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고 이를 통해 타인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 가스라이팅이라는 용어는 2004년 12월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처음 등재되었는데요. 그 전에도 이 단어가 사용된 흔적이 1952년에 문서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예. 이 용어가 처음 만들어지게 된 계기는 이미 이전에 다른 미디어를 통해서도 접하셨을 수 있겠지만 1938년에 제작된 연극 가스등 그리고 이 연극을 영화화한 1944년의 영화 가스등에서 유래했습니다. 네, 내가 원하는 대로 상대방을 조종하는 행위가 가스라이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도대체 영화에서 어떻게 이걸 묘사를 했길래 이런 행위가 가스라이팅으로 명명된 걸까요? 네, 정말 이 가스등 영화 속에서 남편 그레고리 그리고 아내 폴라가 등장을 하는데요. 네. 이 그레고리는 폴라의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서 폴라가 스스로 미쳐가고 있다고 믿게 만들죠. 예를 들어서 집안의 물건을 숨긴 다음에 이 아내인 폴라가 내가 물건을 자꾸 잃어버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너 진짜 물건 자주 잃어버린다 이렇게 타박을 하기도 하고 일부러 남편이 집안의 가스등을 희미하게 켜놓고 아내가 가스등이 어두워졌다고 말하면 네가 잘못 본 거야 라고 말하면서 아내를 정신 이상자로 몰아갑니다. 예.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아내는 현실 감각을 잃어가는데요. 급기야 혼자서는 어떠한 결정도 쉽게 내리지 못하는 자기 불안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러한 심리적 조종은 대체로 서서히 은연중에 일어나는데요. 정말 심각한 순간이 닥칠 때까지 당하는 사람은 피해의 심각성을 인지하지조차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가스라이팅은 본질적으로 통제의 문제이고 다른 사람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하는 것의 문제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미묘하고 약하게 시작되지만 당신이 그 조종 행동을 용인하는 순간부터는 점차 조종의 강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게 말만 들어도 가슴이 답답하고 참 교묘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가스라이팅이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작된다고 하는데 그 연인이나 어떤 그 직장 상황을 예시로 설명을 해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가스라이팅은 연인 관계에서도 또 부부 관계, 가족 관계, 심지어 부모와 자녀 관계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데요. 네. 학교나 직장처럼 보다 공적인 상황에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가스라이팅은 처음에는 아주 사소해 보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내가 사귀는 사람이 반바지 입은 나를 보면서 너 옷을 왜 이렇게 야하게 입었어? 당장 갈아입어. 이렇게 명령조로 말하고 바로 다음 순간에 이게 너무 예쁘니까 걱정되어서 그래 라고 말했다고 칠게요. 예. 그러면 방금 말투가 많이 신경 쓰이긴 했지만 나를 너무 사랑해서 그런 거겠지? 이런 식으로 혼란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나의 마음의 신호를 무시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 정도가 심해지게 됩니다.
네, 직장의 예시로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상사가 나에게 일을 시킵니다. 처음에 분명히 A로 해오라고 말해서 A를 해갔더니 B를 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해오면 어떡하냐, 너는 사람 말을 이해를 못하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실수했구나 라고 생각해서 다시 B로 해가면 A로 했어야지, 너는 진짜 일머리가 없구나, 또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합니다. 그럼 듣는 사람은 굉장히 혼란스러워지죠. 이런 일이 수차례 반복되고 어느 순간 나는 직장에서 일 못하는 사람, 잘 못 알아듣는 사람으로 낙인이 찍혀 있게 됩니다. 이런 경험하셨던 분들도 생각보다 많으실 거예요. 네. 당하는 사람은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다, 좀 알아차리기 쉽지 않잖아요. 혹시 이거 내가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다라고 알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심리학자 로빈 스턴은 자신이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신호들을 몇 가지 소개했는데요. 첫 번째, 하루에도 수차례 내가 너무 예민한가? 라는 생각을 한다. 두 번째, 직장에서 자주 혼란스럽고 얼빠진 느낌이 든다. 세 번째, 항상 어머니, 아버지, 애인 혹은 직장 상사에게 사과를 한다. 네 번째, 자신이 애인, 배우자, 직원, 친구 혹은 자녀로서 충분한 자격이 있는지 자주 의문을 갖는다. 다섯 번째, 어떤 행동을 할 때 스스로 어떻게 느끼는가 보다는 배우자가 좋아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한다. 여섯 번째, 무언가 굉장히 잘못됐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자신에게조차 설명할 수가 없다. 일곱 번째, 상대방이 윽박지르는 것을 피하고 상황이 꼬이는 것을 피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기도 한다. 여덟 번째, 사심 없는 화제를 꺼내는데도 2번 생각하게 된다. 아홉 번째, 배우자가 집에 오기 전에 그날 잘못한 일은 없는지 머릿속으로 점검한다. 마지막 10번째, 어떤 일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 이 신호들이 모든 상황에서 절대적으로 다 맞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신호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면 주의해야 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마치 내가 아닌 상태가 되게끔 이제 몰아가는 그런 과정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런데 이게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조종한다라는 게 사실 쉽지만은 않은 과정일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가스라이팅을 이제 그 행위를 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어떤 건지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이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갈망하는 것은 권력과 통제입니다. 가스라이터는 당신이 한 말로 당신을 공격하고 계략을 짜고 대놓고 거짓말을 하고 당신의 욕구를 부정하고 과도한 권력을 휘두르고 당신에게 대안적 사실을 주입하고 가족과 친구들이 당신에게 등을 돌리게 만듭니다. 가스라이터는 당신이 그 사람에게 더 의존하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가스라이터는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고 당신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더 크게 만들고 싶어 하죠. 당신을 괴롭힘으로써 권력을 얻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상심리학자 스테파니 몰턴 사키스는 자신의 저서에서 가스라이터의 특징으로 무려 31가지 신호를 제시했는데요. 그중 몇 가지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부 사과를 합니다. 예를 들어 잘못을 저질러 놓고 미안해, 네가 그렇게 예민한 사람인 줄 몰랐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식인 거죠. 두 번째, 삼각관계와 이간질을 즐기고 자신은 그 옆에서 상황을 지켜봅니다. 세 번째, 약자에게 강하고, 그러니까 강약약강이라고들 하잖아요. 그런 것들. 그다음에 네 번째, 자신을 특별하게 대우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섯 번째, 약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하고 타인과 비교하는 발언을 자주 합니다. 여섯 번째, 상대방을 딜레마에 빠뜨리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일곱 번째, 상황을 조작해서 상대방을 고립시키고 사람들에게는 저 사람은 미친 사람이라고 험담을 하고 다닙니다. 이런 가스라이터의 특징은 어쩌다 한번 그런 행동을 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의 행동이 하나의 패턴처럼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인데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을 때 이걸 끊어내는 방법을 좀 알고 싶거든요. 정말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가스라이팅에서 벗어나는 최선의 방법은 가스라이터와의 접촉을 최소화하거나 아예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때 품위 있게 헤어지겠다라는 생각은 버리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가스라이터를 끊어내는 데에 성공하더라도 그동안 좀 억눌려 있고 상처받았던 나의 마음이 회복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제가 아까 가스라이팅의 핵심이 이제 피해자가 스스로를 믿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나 자신을 못 믿는 상태로 오래 지냈기 때문에 자존감이 낮아져 있는 것은 물론이고 일단 내가 무언가를 좋아하는지 아닌지 이런 간단한 것조차 스스로 확신하지 못하고 혼란스러워하는 시간이 한동안 지속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를 믿고 보듬어 줄 수 있도록 스스로 좀 충분한 시간을 갖는 게 필요하고요. 혼자의 힘으로 도저히 벗어나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면 전문 상담기관을 찾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 내가 나를 믿고 스스로의 이 마음을 좀 보듬어주는 자세, 그게 이제 가장 핵심인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이번엔 입장을 바꿔서 가스라이팅 행위를 하는 그 가스라이터들은 그 행동이 치료가 될까요? 정말 이렇게 이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사람들이 가스라이터가 스스로 뭔가를 좀 나아지길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가스라이터들이 자기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문제라고 진심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가스라이터가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내가 혹시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면 자기인식이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치료의 시작점입니다. 전문 상담기관을 찾아서 이야기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렇군요.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다 너를 위해서야라는 말로 상대방을 좀 옥죄고 있진 않은지, 또 반대로 상대방의 말로 내가 좀 피폐해져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내 연구진이 바이러스 추가 감염을 통해 결핵이 중증으로 악화하는 기전을 규명했습니다. 연세대 의대와 생명시스템대학 연구팀은 결핵균에만 감염된 쥐에서는 심각한 폐병리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결핵균과 림프성 뇌수막염 바이러스에 동시 감염된 쥐에서는 광범위한 폐염증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실험 쥐에 특정 중화항체를 주입하자 결핵균과 림프성 뇌수막염 바이러스에 동시 감염되더라도 결핵이 중증으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를 통해 결핵 중증 진행에 관여하는 유전자를 찾고 중증 결핵 발생 기전을 규명했다며 이번 연구가 결핵 치료제 개발에 도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국내 연구진이 정상세포는 건드리지 않고 질병세포만 잘라내는 유전자 가위를 개발했습니다. 카이스트와 키스트, 강원대 공동연구팀은 정상세포에서는 세포액 밖에만 머무르며 세포액 속 유전자를 절단하진 않지만 질병세포에서는 세포핵으로 들어가 유전자를 교정하는 유전자 가위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질병세포에서만 발현되는 특정 유전 물질이 특이적으로 절단하는 구조를 유전자 가위에 부착하고 해당 구조가 절단되지 않으면 유전자 가위가 세포핵에 들어갈 수 없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개발된 유전자 가위가 쥐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며 이번 기술을 이용하면 정상세포와 질병세포를 모두 가진 환자에게 유전자 교정 치료를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컴퓨터 등 주요 품목 수출액이 모두 증가하며 정보통신기술 수출액이 역대 5월 수출액 가운데 최고를 달성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정보통신기술 수출액이 202억 달러, 수입은 126억 1천만 달러로 집계돼 무역 수지가 75억 9천만 달러 흑자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반도체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14.9% 증가한 116억 1천만 달러로 13개월 연속 100억 달러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디스플레이 수출액은 18억 2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2.4% 증가했고 컴퓨터 주변기기 수출액은 17억 7천만 달러로 32.8% 증가했습니다. 한국화학연구원은 OLED 제작 전문업체 셀코스와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양산 장비를 공동 개발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OLED 제작 공정인 진공 증착 방법을 사용해 그동안 연구실 단위에서만 구현해왔던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를 상용화할 기술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페로브스카이트는 부도체와 반도체 성질은 물론 초전도 현상까지 갖는 물질로 발광 효율이 높아 태양전지 소재로 주목받습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2차 발사 일정이 미뤄졌습니다. 네,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가 되길 바라면서 누리호의 성공적인 발사를 응원하겠습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